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 여야 대표 오찬, 김밥 국무회의, 코스피 랠리까지 많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벌써 첫 번째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전국 지표조사에서 성인 남녀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53%, 잘 못하고 있다가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잘 못한다는 답변보다 9%포인트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새 정부의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53%, 부정이 19%, 28%의 유보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정기조는 정의로운 통합과 유연한 실용이고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인사도 있었고 또 1호 법안 공포가 됐습니다. 첫 국무회의도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외부 일정도 있었고 어제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상징적일까요? 박용진 의원님 시작하시죠. 저는 첫 일주일 정도가 지나는 과정이 다 새로웠죠,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의 국정 운영에서의 실패, 내란과 관련된 국민에 대한 상처 이런 걸 치유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는 진짜 핵심적으로 그 3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던 그 국무회의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국무회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다 그 특검을 반대하던 분들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할 때 의결할 때 같이 했던 분들인데 흔한 말로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세 가지 특검이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들은 저 자리에 있기도 참 민망하기도 하겠지만 저분들이 왜 저 당연한 특검이 통과됐어야 할 그 이전 정부에서 한마디 말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도 들고요. 그 특검을 반대했었던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대동하고 거느리고 함께 하면서 그 국무회의에서 그 특검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노고랄까 여러 고민들이랄까 이런 것들도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꼽으셨고요. 저는 그 취임 직후에 그 국회에서 있었던 당 대표들과의 오찬, 아까 화면에도 좀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 강대강의 극한 대결이 정치를 실종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결국은 줄타넷과 비상계엄이라는 막장까지 가면서 조기 대선으로 이렇게 결말을 짓게 됐기 때문에 여의도의 정치가 실종이 되고 여야 간의 대화가 실종됐던 게 저는 가장 큰 아픔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를 불러서 그냥 차를 마신 게 아니고 식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자료로 좀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때 김용태 우리 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또 할 말은 또 하는, 그걸 또 대통령은 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당연한 모습인데 굉장히 신선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여야가 대화를 하고 여야가 서로 조정을 하고 결국에는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여의도에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협치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여야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얼마나 귀를 열고 들어줄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크게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박용진 의원과 비슷하게 이제 국무회의가 가장 이제 인상 깊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는 첫날도 그렇고 두 번째도 한 4시간 정도씩 진행됐는데요. 일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인상 깊었고요. 12월 3일 이후는 사실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그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하는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민한테 다른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정권 초기에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하고는 회의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은 가지 않고 총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주호 총리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서로
직접 임명한 국무위원이 아닌데 이제 예. 이번에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논의도 많이 했고 아까 이제 3특검 통과되는 국무회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실 위헌성을 주장한 분들도 여럿 있었다고 들었어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데도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사실 듣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데 지난 3년 동안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갈등이 더 커져서 저는 그 국무회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국무회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신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건데 문재인 대통령 안 하셨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다 하셨다. 그리고 또 듣기 싫은 얘기도 다 들으셨다. 그 점은 평가할 부분이고 아까 박영준 의원께서 윤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당연히 반대해야 됐을 그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해야 됐을 그 특검안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럼 무슨 심정으로 앉아 있었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할 말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주호 총리 대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 특검법안이 갖고 있는 위헌성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일정 부분 이거 여당에서 낸 거라 여당이 특검을 주도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이 안 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된 입장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또 국무회의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봅니다. 예.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한데 먼저 야당의 발언권을 드릴게요. 실용과 통합에 배치되는 인사가 있다고 보세요? 실용 통합을 내세워서 인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런 대로 실용적인 또 실력 있는 또 실리가 가능한 사람들 인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유성락 안보실장하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인선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뭐 사실 민주당 내에 사실은 이른바 친명 일색화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친명의 찐명은 아닌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대통령실 옆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실장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실용에 방점을 둔 인선이라고 보고요. 다만 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지명자를 지금 인선한 것은 뭐 지금도 사실은 근데 대통령실의 수석 몇 분들은 뭐 이러저러한 의혹이 제기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후보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정가가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있고 또 그것이 지금도 제대로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인사청문회에 가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만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과장돼서 좀 우려를 표명하면 정가나 범죄 혐의를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습게 보는 모양이다.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뭐 정가가 있든 뭐 정치자금법을 감옥에 갔다 왔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인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하나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예. 반론 있으세요? 이제 겨우 9일 지났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지적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검증하고 확인해 볼 것들은 또 그렇게 하고요. 또 본인도 해명해야 될 부분들은 그 지점을 청문회라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A, B, C, D로 나눈다 그러면 저는 A급 점수를 줘도 된다고 봅니다. 아직 그 내각 인선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몇 개 포석들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보통 총리를 그 대독 총리 혹은 뭐 허수아비 총리 뭐 이렇게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실제 그 국정을 좀 이끌어갈 만한 능력과 그런 그 실력을 보여줬었던 사람으로 일단 앉힌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보통들 정권 초기에는 좀 뭐 학자, 덕망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앉히는데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과제들을 빨리빨리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보고요.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주 젊은 그 이제 정치인을 둠으로써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싫은 소리도 좀 할 수 있는 실장. 그 대통령이 좀 다른 판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할 수 있는 레드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장을 앉혔다고 하는 점을 저는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그 인사 포석은 상당히 능력 중심 그리고 국정 과제와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야기하고 합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 거다라고 봐서 뭐 야당에서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점수를 줘도 A급 점수를 줘도 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기 전에 이 두 분께서 최근에 방송에서 하신 발언들을 찾아봤는데 강훈식, 우상호 이 두 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들이 그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야당 정치인들하고 잘 지내시는지 잘 몰랐는데 윤 대변님도 청와대에 근무하셨지만 대통령실은 보좌잖아요. 독자적으로 행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코드가 잘 맞고 손발이 맞는 이런 사람들을 쓰게 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당의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차관급 수석 자리로 가는 게 저희 동료들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대통령 말을 소위 고분고분하게 듣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디팀의 역할을 할 사람을 정권 초기부터 뽑았다라는 거는 제 기대보다 더 나았고 우상호 의원님 오늘 어제 보니까 정무수석이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일하는 대통령실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아직 내각 인선은 안 됐습니다만 권오을 전 한나라당 바른정당의 이제 삼선 국회의원이 보훈부 장관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도 그것도 뭐 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하는 대통령실로 탈바꿈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인데 실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동의하시는지? 대통령실 인사에만 국한한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물론 정무수석 우상호 전 의원 기용하신 것은 대단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런 선수 역전 인사를 받아들인 분도 대단한 거고 또 그런 인사를 실행했다는 것도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인데 이제 민정수석실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이 되신 분에 대한 어떤 신변에 대한 문제들은 차치하고 그 수석실 밑에 있는 많은 비서관들을 이재명 대통령 과거 재판에서 변호하셨던 분들로 한 명도 아니고 서너 명을 그렇게 기용했다는 것이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은 민주당 쪽에서 이 토론 상대로 나오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죠.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인데 민정의 기능과 또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인사들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뭐 청문회 통해서 가리겠지만 일단 그분이 야당 시절 민주당에서 가장 최선봉에서 대여 투쟁을 했던 분이잖아요.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정보도 있었고 또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주로 오셨던 분인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총리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 정부의 성격이 맨 처음부터 대단히 강경한 입장, 적어도 저희 당에 대한 공격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개헌 관련한 부분에서는 총리가 주도가 돼서 대단히 세게 압박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 뭐 이런 부분과는 좀 거리가 먼 지명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예. 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들을 야당에서도 하지만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민정수석 문제를 조금 토론해 볼까 싶은데 2007년 부장검사 신분으로 차명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걸 담보로 차명 대출이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이고 이게 검증이 얼마만큼 된 상태에서 임명이 됐을까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뭐 야당에서 나오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내는 어떤 지금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당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뭐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임기 아주 극초기에 첫 주가 이제 겨우 지난 상황에서 그리고 어쨌든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대통령으로서 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서로 언급하기가 서로 조심스러운 건 뭐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일단 이 문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의혹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이게 하나의 사건, 부동산 관련한 사안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이라든지 다른 의혹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건이 이런저런 각도에서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요 일정한 국면이 좀 지나고 나면 저는 그 오수석 본인이 관련된 해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미 한 차례 송구함을 예, 표현하긴 그렇죠. 했죠. 그건 예. 이제 일종의 뭐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민정수석으로서의 이제 역할, 이제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아직 채 발휘하기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손발을 좀 맞춰보고 원래 기대했었던 능력과 실력을 좀 발휘해 주길 바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많은 분들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검찰을 좀 알아야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인사검증과 관련한 능력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 본인이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해명해야 된다. 해명하고 설명을 좀 곁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는 뭐 물론 이제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취임 초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기시감이 드는 게 저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괜찮을 거다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참 잘 되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오수석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 의혹이 조금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이게 차명 재산, 차명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가 말 못할 사연이 또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걸로 차명 대출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통상적인 경우랑 좀 다릅니다. 좀 이례적인 것이어서 한간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이걸 누락시키기 위해서 차명을 했을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뇌물성이나 대가성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숨기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는 또 일각의 우려도 조금씩 제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해명을 하고 뭐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를 하겠습니다만 그 팩트 여부가 좀 확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그걸 아직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민정수석으로 기용될 때 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지금 이게 임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여서 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는 뭐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전과사범의 5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신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 차명 뭐 부동산 갖고 있고 차명 대출했고 그 정도는 뭐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일 능력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예. 인사라는 것은 결국 민심과 도덕성이라는 눈높이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앞으로 오광수 수석의 이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의 이런 의혹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건 언론 일부 보도, 언론에서 나온 예, 건데. 언론 보도로 나온 것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라고 잘못된 행위라는 점은 이제 인정을 한 거고요. 임명이 바로 됐잖아요. 그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사실 인사검증을 충분히 할 시간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공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서관 같은 자리들도 한 달 정도는 사전에 검증 동의서를 내갖고 각종 자료를 보게 되는데 본인이 설명하는 게 어느 정도로 대통령실에다가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아마 공직자가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걸 이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다.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건데 이제 문제는 혹시라도 검사라는 권력을 남용해서 했냐라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서 네.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 같고 언론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는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진 않는 행위를 한 분이지만 또 정권 초기고 인수위도 없이 취임해서 인사검증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장관 인선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아무래도 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인사검증 관련해서 이제 인수위 기간도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는 논리가 안 맞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에요.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 후보자가 본인과 같은 오광수석과 똑같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럼 오광수석 입장에서는 그 인사 검증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예. 다른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겠죠.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인수위가 없는 바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인사검증을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진행하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글쎄요, 뭐 저희들도 그 과정을 뭐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뭐 흔한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바로 취임을 하고 그러면 뭐 내각이야 좀 시일을 두고 인선을 하고 또 인선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진용이 갖춰지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구성은 그야말로 그냥 정광석화처럼 하는 것이어서 담당자와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 정도 하고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다른 시스템이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희 의원이 주장하는 그 우기는 것처럼 그건 그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요한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 정도는 아마 당사자와 그 실무 담당자 사이에 일정 정도의 자료,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 정보를 교환하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아마 진행이 됐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이제 탄핵 대통령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거쳐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 인사는 총무비서관이 하게 돼 있고 공직 인사는 인사비서관이 하게 되고 있고요. 인사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아직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비서관이 임명이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실무자들만 정권 초기에 한 50여 명 들어가서 지금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시작한 상태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후임 비서관들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는 게 지금 인사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민정수석이라든지 초기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민정수석을 제외하고 전직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언론에 아니면 대중의 검증을 받은 분이라 좀 간이하게 진행됐고요. 다시 한번 좀 첫 인사니까 좀 좋게 봐주시고 나머지 이제 내각 인사라든지 비서관 이하 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더 들어보고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는 여전히 지금도 같은 입장인 건가요? 저는 그 특검, 3대 특검이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고 또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들 앞에 좀 진상을 풀어줘야 된다. 규명할 건 규명하고 털 건 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그때 여당이었지만 이 부분 특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사안 자체가 어떻게든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지는 게 필요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만 저는 좀 우려스럽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여당이 진행하는 특검은 사실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도입 이후로 야당이 권력이 없는 야당이 여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나 의혹이 있을 때 그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임명을 해서 하자는 게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난데없이 느닷없이 세 개 특검을 동시에 가결시켜서 진행하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내가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 임명할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취임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총장 교체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미 심우정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으니까. 그러면 법무장관 임명되고 검찰총장 신임 총장 취임하면 그 라인 안에서 얼마든지 검찰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봐준 것도 없이 저는 파헤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예. 지금도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게 많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야당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대화 타협의 어떤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취임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이 세 가지 특검을 이렇게 무더기로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이 신속하게 공표를 해서 당장 다음 주면 이제 특검이 임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여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치보복 내지는 내년 초까지 상반기 취임 초 국면을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농단 적폐청산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검에 지금 거의 120명 정도가 검사만 지금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디 뭐 인천지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검찰청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5달 150일 동안 줄줄 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분명히 소환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 소환할 때마다 언론 브리핑 나가고 이게 정치적으로 소재가 되죠. 저는 그래서 물론 진상규명하는 게 전 분명히 동의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야당과 협의 없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네요. 근데 이 야당의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우려를 위한 우려, 뭐 비판을 위한 비판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규모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또 하나는 왜 검찰을 안 하고 특검을 하냐, 여당이 왜 특검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사안들을 보시면 다 너무 늦어진 거예요, 오히려.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진상규명은 사건이 생긴 지 2년이나 지난 뒤에도 이제 겨우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은 거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여러 의혹은 검찰이 쭈물딱쭈물딱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또 검찰이 이미 여러 그 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특검을 진행한 게 아니다. 이 법안은 또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 의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되고 국민의힘에 의해서 좌절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이 진상규명 사안과 관련해서 비판하고 우려하고 그럴 사실 입장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과 관련한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이 사안들과 관련해서 뭐 내란은 뭐 최근에 사안이니까 조금 뒤로 두더라도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게 수사를 한 겁니까? 국민들이 협차게 만들었지. 그리고 권력과 관련해서 수사에서 추상같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린 태도들 우리가 본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진상규명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모 문제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도 같이 반성하셔야 될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수사 맡기지 말아달라는 건 제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공개적으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정권 바뀌잖아요. 검찰에서 딱
그 메뉴판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요리해 드릴게요. 중식, 한식, 일식으로 다 나눠 가지고 메뉴판 내밀어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근데 거기 끌려가다 보면 우리도 검찰 권력에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 길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그 사안과 규모와 시기를 딱 정리하니까 그 시기 동안 딱 집중하고 국민 통합과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투태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박영주 의원 말씀드리면 일견 그래 맞네 이렇게 들으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검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검사는 아니잖아요. 극소수의 공수처 검사들 제외하고는 다 검찰 소속의 검사인데 그럼 그분들이 하는 수사는 괜찮고 검찰청에서 그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그 조직을 휘어잡고 그렇게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서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특검을 따로 구성을 한다. 120명을 차출해서 뭐 수사관까지 하면 57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규모의 이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검찰이라는 조직을 악마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늦어져요. 또 뭐 구성하고 특검 임명하고 특검보 임명하고 수사팀장 임명하고 뭐 사무실 차려야 되고 오늘 기사를 보니 어제 기사를 보니까 120개의 방이 있는 건물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검찰에 의한 수사가 야당이었을 때 그렇게 보였다. 불공정하다고 보였다면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책임을 지고 그 잘못된 어떤 행태를 바로잡는 역할을 먼저 하셔야죠. 이걸 어떻게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법안을 통과시켜서 진실을 구하겠다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느냐. 논리가 안 맞는다고 저는 봐요. 그 대통령이 그러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지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사건 뭐 중앙지검장한테 수사해라고 지시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바꿀 수 있는지 바꾸는 게 맞는지도 아직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법무부 장관 임명되려면 6월 말에 임명돼서 실제로 청문회 거치려면 또 한 달이 걸릴 거고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6월 말에 풀려납니다. 우리가 내란죄에 정말 많은 사람이 관여됐을 것 같은데 재판받고 있는 사람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 10명이 구속돼 있는데 7월 초까지 다 풀려납니다. 왜?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재판 1심이 안 끝나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혹시라도 같이 공모한 사람들이 아무리 논의하지 말도록 법원에서 주의를 주더라도 논의하고 모의하고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란이라는 아주 복잡한 사건 때문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못 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에만 한 2-4달 후쯤에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인선 끝나고 나서 수사가 그때서야 재개된다? 제가 봤을 때 그 사이에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공범자들의 모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 의총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건데 이거를 끌면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올해 내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위 극우 세력이나 내란의 일반적인 극우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묵인한 사람 정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제재를 취해야 향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 내란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여될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예외적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것 같고 뭐 최상병 특검은 없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 안에는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과정에서 관여된 분이 있지만 소위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개혁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관여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힘 내부라도 문제된 분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 내에 끝낼 수 있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시간 문제로 결국 규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나 우리 박영진 의원님은
지금 미룰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내란 사건은 뭐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계속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물론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최장병이나 김건희 특검은 이미 몇 년 동안 끌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속하게 금년 안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의 정당성이 갖는 효과하고 이제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조금 기다려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검찰총장 새로 취임하면 정말 현 정부가 통과라는 그 법무부와 검찰의 힘에 의해서 지금 다 수사를 또 하고 있는 검찰이니 특수본을 다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신명나게 더 정말 다 파헤쳐서 뒤져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몇 달 정도 그냥 정도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협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호 법안으로 특검 체계가 돌아가 버리면요.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가지는 장점과 신속하게 시기를 서두름으로써 여야 협치가 깨질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과 대통령의 몫이라는 거죠. 예. 자, 이게 뭐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게 그러니까 마치 특검 칼은 피하고 싶은데 검찰 칼은 맞아도 된다 이렇게 들릴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보고 이미 이 사안들에 대한 국민적인 진상규명의 요구,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이미 있어 왔고 상당히 높고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하고 검찰총장 새로 임명하고 또 우리 그 이른바 새 정부의 쫙 검찰이 좀 서서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탈탈 털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칼을 더 맞으려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예. 오히려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정치 탄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우려를 위한 우려일밖에 안 된다. 그런 우려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빨리 정리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라고 하는 건 규모도 또 기간도 그 대상도 국회가 이제 정해서 시작하는 법이 정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비판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계속 흔들어. 그럼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법에 정한 거 이외의 것들을 니네가 자꾸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논란도 되고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 야당 주도로 전국이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거에 신속 정확하게 좀 밀고 갈 수 있기를 저는 특검을 보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검찰이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뭐 일부 인사들을 소환한다거나 그러면 또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충분히 반영된 특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권 초기에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또 이런 검사들이 또 제2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과 특검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분들이 그리고 또 현직 검사들과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무리하게 상대방 정치 세력에 대해서 수사권을 이용해서 탄압을 한다? 이러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당했고 가장 최근에도 보면 김학의 전 차관 뭐 해외 도피 방지하는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분들이 다 최근에 무죄를 받았거든요. 대법원까지 확장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 권력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탄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실 거고 저희들이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우려는 국민들께서 안 하시도록 저희들도 과도한 수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비판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미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공포됐고 이제 특검은 성립이 될 텐데 뭐 칼을 그렇게 절제 없이 휘두르진 않겠다. 뭐 그 말씀은 새겨 듣겠습니다만은
일단 세 가지 특검 중에서 예를 들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요.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계엄 사태 관련한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엄과 관련한 것을 다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엄청나게 큰 단어를 그냥 규정을 지어서 그 범주 안에 모든 것을 넣어서 이것도 내란, 저것도 내란, 다 내란이라고 하고 그게 또 종식이 안 됐다고 해서 내란 종식을 대통령께서 본인의 제1 사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제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그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못 되지 않습니까? 이름부터가 내란이라고 이렇게 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의 범위, 그다음에 이제 수사의 깊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이제 뭔가를 생각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우려하신 건 근데 좋은데 내란을 내란이라고 안 불렀어. 형법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죄 이름이 내란으로 돼 있어서 불법 비상계엄죄라는 건 없잖아요. 내란죄잖아요, 형법상. 모든 걸 내란이라고 얘기하면서 내란 특검이라고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만 해도 내란, 이것도 내란, 저것도 내란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 특검을 이제 출범하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으나 검찰 개혁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새 정부의 공약은 검찰청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그러한 검찰에게 지금 이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이런 판단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의견이 좀 달랐어요.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저하고 의견이 오히려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뭐 칼이 무슨 죄냐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통해서 이렇게 할 일은 해야 된다. 검찰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때 명확하게 했어요. 그 칼 죄 많은 칼이다. 그러니까 그 칼 함부로 가져다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약간 뭐 풍자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메뉴판 딱 들고 올 거라니까요. 입맛에 맞게. 그 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해야 될 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저것한 그 뭐 수사 정보들을 가지고 입맛에 맞게 야당을 요리하는 걸 걱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일 나쁜 짓이죠. 근데 또 권력을 가지면 우리도 당해봤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만 권력을 가지면 또 그래 수사에 죄 있으면 수사해야지 털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를 공지로 몰 욕심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예 멀리 해야 된다고 저는 봤고 그래서 검찰의 그 나쁜 칼, 피 묻은 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야당의 비판과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어쨌든 공수처까지 왔어요. 근데 공수처가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야말로 빈술의 공수처야. 왜?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그 뒷받침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사검사가 달랑 둘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폰만 잡았던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 그리고 공수처 우리가 원래 출범시켰던 그대로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잘 뒷받침하고 제대로 그 수사기관들 간의 견제균형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는 이 방향까지 가더라도 지금 당장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된 것을 지금 검찰에 맡겨가지고 초반부터 주도권을 거기가 가져가기에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을 검찰을 악마화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말 2번, 3번 정도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중장기적인 어떤 제도 개혁과 인사의 검증된 인사의 중용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제도가 안착을 하는 거지 한 번 뭐 이렇게 바꿨다고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공수처를 출범했는데 무력화시키고 또 검찰 개혁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들어와가지고 다 저기 법령으로 다 바꿔버려 그 해석을 유권 해석을 바꿔가지고서 다 제자리로 돌려놨거든요.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끈질기고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사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가 왜 무력하게 출범한 지 한 4, 5년 됐는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정말 빈수레처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애초에 공수처를 만들 때요. 검찰을 악마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검찰 출신을 배제하면서 수사하는 기관의 모습을 만들려고 판사 출신들을 다 공수처장, 공수처차장 만들고 검찰에서 이제 검사 자격 있는 분들이 와서 지원을 해서 공수처를 구성했지만 조직의 수장이 판사 출신이니까 애초부터 별로 이렇게 수사에는 능하지 않은 조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명한 게 민주당이었고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맨 처음에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탓을 윤석열 정부한테 돌린다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 공소청, 뭐 수사청, 저 이름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뭐 기소청이든 공소청이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이 엄청 많아요. 수사 진행이 늦어지고 결국은 재판 가는 과정까지가 늦어지니까 형사적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 입장에서는 형사적 구제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아주 정교하고 정치하게 생각하지 않은 나머지 밀어붙인 나머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작업을 어떠한 설득과 논의도 없이 정권 출범했다고 법안부터 내고 이런 자세를 어떻게 전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에 가면 이제 그 공수처에서 와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법사위에 한 뭐 1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만 그 정말 와서 울어요, 공수처가. 공수처에서 진짜 와서 우는데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없고 예산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좀 늘려달라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인원 보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기의 그런 과정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를 출범시켰던 어떤 그 의지를 그대로 만약에 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공수처를 그렇게 예산에서 인력에서 축소시키려고 계속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수처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했다 이 지점을 말씀을 드린 예.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적 관련해서 어쨌든 제도가 변경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에 100% 공감하거든요. 그러나 그 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들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제도 개혁의 방향까지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그거 미루거나 주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한 가지만 좀 거들면은 뭐 앞으로 잘 그 제도적인 어떤 변경을 할 때 우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다 고려해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중수처 아니라 공수처 만들어 봤습니다만 이번엔 그 대통령 체포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허점을 많이 드러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제일 열받고 있는 구속 석방도 결국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때는 그것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잘 겸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검사는 피 묻은 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기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자라는 게 이제 큰 민주당의 지금 줄기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검사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120명이 이제 3대 특검에 파견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메뉴판 가져와서 한식 드실래요, 일식 드실래요 하는 분들인데 그 120명의 소속에 대해서 파견된 분들은요. 야 이제 중수청하고 기소청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검찰청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눈에 들어야 된다. 거기서 진짜 한식 양식 메뉴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죄 없는 김근식도 소환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충분히 박용진 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지금 현직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왜 중수청 기소청으로 나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는 분들은 더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 3대 특검에서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소환 저는 줄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찰개혁 저는 동의합니다. 공수처
그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중수청, 기소청 나누는 게 좋죠.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해봤고 공수처 해봤습니다만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 게 아니고 세세하게 다 살펴서 제도적인 보완점이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예. 다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김한규 의원께 드리고요. 네. 그 다음 주제도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장이 소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예, 저도 그때는 그건 정치 탄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 것 같고요. 저희한테 어떤 공격받는 것보단 찐윤들한테 공격받는 게 훨씬 더 위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도는 결국 사람의 선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검찰이 정치권하고 거리를 둬서 어느 정권이든 진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수사를 한다면 굳이 뭐 권력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어떤 식으로 권력을 갖고 자기에 대한 승진 욕구로 장난을 칠지는 알 수가 없어서 결국 권력은 결국 분리하고 통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뭐 안기부, 지금 국정원, 기무사, 국세청 엄청나게 힘 있는 데들인데 다 어느 정도씩 견제를 하면서 힘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문민 통제를 하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검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또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그래 5년은 했다가 그 이후에 하자고 하자 개혁을 이런 식으로 나약해지는 또 상황이 바뀌어서 검찰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 예전에는 좀 신중하게 가자고 했던 분들도 물론 공론화 작업은 해야 되지만 아마 이제는 당내 이견이 거의 없게 된 것 같아요. 지난 3년을 거치면서. 네.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